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마케팅 담당하고 계신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황대리입니다. 네, 지 멋대로 살고 싶어서 기자 그만두고 영화 준비하고 있는 김프로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뒤늦게 김프로쇼 빠져서 한 달 전부터 듣기 시작해서 역주행하고 계시대요. 제가 봤던 영화도 김프로 크루분들의 감상평 들으며 회상하는 재미가 있고 몰랐던 영화를 찾아보고 느끼는 감동이 상당히 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준초이님께서 준초이. 감사드립니다. 준이면 6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최유월씨인가? 죄송합니다. 최준일 수도 있지, 그냥 최준. 최준. 아, 그렇군요. 7월이라고 안 한 게 어디야? 조만조만 했어. 준이 몇 월이더라. 네. 캡님, KAP님. 짧은 예전 영화들 추천이 너무 좋네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어찌나 내 취향인지 굴복. 왜 안 들으려고 하셨어요? 나중에 여유 되실 때 밀러스 포먼 감독 작품들을 다뤄주세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아마데우스, 레리. 어찌나 고전이 일이 더 좋은지 몰라요. 네, 드디어 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야, 저희가 다룰 영화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저는 아지아지 송아지님, 영화 전문 팟캐스트라 개인적인 서울시내 극장 사운드 평점을 주자면 2016년에서 17년 기준입니다. 목동 CGV 1관, 리어 스피커만 환상적임. 목동 메가박스 MX관, 후덜덜 판타스틱 대만족, 화면도 크고 따봉. 용산 CGV IMAX관, 덩케르크 범, 사운드 웅장하지만 스테이징 설계 실패. 롯데시네마 잠실타워 애트모스관, 부실공사 이슈와 당시 방문해서 무너질까 긴장하면서 본 경험. 뭐 다 좋다는 거죠? 네. 목동 MX관, 목동 메가박스 MX관 유명하죠. 호덜덜 판타스틱 대만족. 판타스틱.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예, 이게 관계자입니까? 황대리 아는 분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CGV를 섞어두신 거 보니까 하긴, 여의도 네. CGV 전관 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네, 아지아지 송아지님.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롯데시네마 잠실 롯데타워 애트모스관은 매드맥스를 7번 보면서 관람을 하셨대요. 이야. 야, 진짜 야. N차 관람에 정말 그렇죠. 매니악하면서도. 유명하죠. 대단하네요. 매드맥스가 이제 사운드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재개봉을 할까 했으나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일로 영화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참 잃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정말 재개봉을 해줬으면 하는 영화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극장 입장에서는 그거겠지. 그걸 누가 보냐. 매니아 합쳐봤자 몇백 명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참 문제야. 애매한 거 화면이 같죠. 있죠. 업계에 들어와서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데 뭔가 독보적인 게 없을까? 창의적으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은 재개봉 흥행 전문가. 최고다. 내가 여기에 촉이 있다. 뭐 이러신 분은 한번 해볼까요? 장남삼아. 네, 진짜? 극장에서 우리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즉흥적인 거 좋아하니까. 아, 그렇지. 컴피티션을 한번 해볼까요? 각자 멤버들이 우리 김 선생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요거는 재개봉하면 된다. 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유까지 가져와야지. 그래서 우리 촉이 먹히면 네. 메가박스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 될 것 같다 그러면 틀겠지. 근데 그랬는데 망하면 이제 다시 못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지, 그건 우리의 메가박스의 금전적인 손해는 없잖아. 그렇지, 그건 메가박스의 문제인 걸로. 아니 지금도 아무것도 안 들어와 메가박스에서. 그래, 맞아. 협찬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우리가 그치, 아쉬울 게 그치. 뭐가 있어. 그래, 황대리 듣고 있나?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분명히 받아칠 게 뭔가 있었는데 까먹었어. 당황했지. 받아칠 게 있었는데. 그럼 재개봉 영화 하나씩 꼽아올까요? 맞아. 그래서 이게 대중한테 먹히나 안 먹히나 이런 촉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대중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청취자를 우겨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다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이제 해보니까 네. 이 공범자들처럼 뭔가 이 본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뭔가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게 설득만 되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떤 창구보다 김프로쇼의 댓글 게시판에 재개봉 요구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장 먼저 실현시킬 수 있는 창구다. 그래. 네,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 운동이 여기서 일어난다. 그럼 바로 실무 협상이 들어갈 수 있다. 정말. 지금 이제 개봉을 눈앞에 확정됐죠. 히트. 근데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황대리의 입금이 뭔가 있는 겁니까? 아이, 그럼요. 정말. 확실해? 뭐 자세한 백그라운드는 설명하기에 이게 이런 노하우가 전파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과 여러분들의 호응과 그 다음에 뭐 시장의 응답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래? 지금 히트가 재개봉 결정이 합니까? 됐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히트를 MX관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하겠다. 볼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정말?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갈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아 10월이라고 해도 한참 남았구나. 지금 시기가 많이 남아서 제가 아직 밑밥을 안 깔고 있는데 좋은 기획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셔야 될 텐데. 네.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 네. 성적도 좋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환경이 있죠. 조성이 되겠죠. 그렇지. 이게 1월 1일인가 님께서 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찾아보니 1994년에 진짜 톰 크루즈가 방한했었네요. 깨알 같은 기억력 칭찬합니다. 저도 이게 그거 보고 알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안 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번 봐요. 네.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그 코폴라 감독이 연출한 건 아니고 제작이더만 연출 내가 코폴라 감독 영화 중에 안 본 게 있었나 싶었는데 네, 이건 조나산 드미였나? 다른 감독이요. 코폴라는 드라큘라를 연출했지. 아, 그쵸, 그쵸. 내가 방송을 잘못 들었나? 방송에서 이 코폴라가 연출했다고 들은 것 같아가지고. 드라큘라. 드라큘라. 똑바로 모니터링 안 하고 말이야. 잘 때 틀거든. 잘라고. 했던 얘기 또 들으면 졸리잖아. 네. 동자동 애묘인님께서 저만의 추천 흑백영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스 원작 비비안 리 말론 브란도 더 이상 설명은 필요가 없을 듯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이후 10여 년이 흐른 비비안 리 얼굴 곳곳에 잔주름이 잡혀 미모의 전성기가 지난 여배우의 외양과 쇠락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캐릭터가 기가 막히게 조응합니다. 연기도 좋아서 비비안 리가 잘록한 허리와 V라인 턱선으로만 유명한 배우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말론 브란도 보십시오. 그냥 일단 보세요. 좋은 영화 그래서 올려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가 잘 참고해가지고요. 할 게 많아요. 진짜 영화가 너무 많아. 좋은 영화 진짜 많죠. 야, 네. 정말 세상에 좋은 영화들만 보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도. 그래서 저희가 10분씩 잡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치. 이걸 또 막 30분, 40분 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질려가지고 아예 못 들으신 그렇지, 분들도 그렇지. 계시니까, 네. 좋은 영화 많으니까. 짧게 하고, 감질맛 나게. 요건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길게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오늘도 이용씨 폭탄 드립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한 달 전부터 김프로쇼 역주행 중이시라는 지훈초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카페처스 더치커피 받으실 분은 지혜영의 취향 저격당하셨다는 KAP 캅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마이 보험 체크,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된 건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애용해주시면 좋겠고요. 뜻있는 팟캐스트들의 광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애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살인자의 기억법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대 댓글 실장 피아노 걸투님 임명합니다. 네, 녹색. 누굽니까? 누구? 아 진짜 짜증나네. 웃을 때 좀 작게 웃어라 이 방탄중년단아. 디제고 괜찮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살인자의 기억법 내용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제 원작 책을 제가 궁금해서 당신들이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읽고 왔어요. 좋다. 그래서 솔직히 축하드립니다. 길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네. 책이 짧아요. 진짜 얇- 얇네. 네, 얇거든요. 책이 이쁘네. 그렇죠. 이거 협찬 들어온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샀어요. 사비로. 네. 150페이지 정도 돼요. 본문만 치면 원시현 감독 인터뷰 보니까 보통 막 며칠씩 걸리는데 책 한 권 읽는데 40분 만에 40분 만에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띄엄띄엄 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음. 뭐 하여튼 뭐 김영하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 이 정도면 좋네. 장편인가요? 뭐 장편이죠. 기니까 길잖아. 짧진 않잖아. 100장 넘잖아. 네. 그러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원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네. 저도 물론 이제 궁금해요. 원작을 다 보신 분들은 뭐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네. 이제 이거 보고 원작을 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추천합니다. 보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볼 때보다 훨씬 쭉 빨려 들어가서 보는 게 좀 있어서 나름대로 영화에서 잘 구현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잃어가는 연쇄살인마가 자기의 뭔가 이 독백처럼 자기가 고민하는 거. 아, 이게 뭐지? 저건가? 이건가?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툭툭 내뱉는 그런 말들 중에 좀 기발하다. 내지는 이런 측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읽는 맛이 있어서 영화와는 또 다른 맛이 있고 뭐 김영하 작가는 유명한 분이니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독백이 나레이션에 나오면서 다 물어봐. 다 얘기해줄게. 소설이 그런 형식이겠구나 싶긴 했어요. 거의 자기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된. 네. 약간 영화에서 캐릭터가 안 맞는다 생각했던 부분이 대부분 약간 코믹한 부분이었는데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웃기게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좀 유머 코드를 넣기 위해 쓴 것 같고 네. 타이밍이 안 맞아서 웃고 막 이런 거는 영화에서 이제 넣은 거더라고요. 원작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기본적인 구성이 책을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가는 호불호가 너무 명확하게 갈리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뒤에 거를 붙인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고 나와서 이게 영화가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고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좀 헷갈렸거든요. 그 뒷부분이 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5년 전에 여기서는 17년 전이라고 영화 나오는데 원작은 25년 전이에요. 25년 전에 살인을 마지막으로 했던 연쇄살인범이 자기 집 뒷산이 대나무 숲이야. 근데 여기는 설정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좀 가야 대숲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집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집이 있고 집 뒷산이 대나무 숲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수색영장 가지고 수색하고 하는데 집 여기를 그냥 뭐 집마당 막 이런 데다 묻어놨어. 그러니까 그게 저만큼 가서가 아니고 그게 일단 붙어있는 설정이고 그래서 25년 전에 마지막으로 살인을 하고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연쇄살인이 동네에서 막 벌어지죠. 그러다가 만나요. 우연히 접촉사고가 나서. 근데 차량은 아반떼가 아니고 지프야. 그래서 이제 뭐 사냥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지프여서 사고가 나서 이제 그냥 거긴 똑같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지나면서 얘가 이제 살인마다. 걔도 경찰이에요, 소설에선?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부동산 업자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자고 얘 사람만인 걸 알아보고 내 딸을 어쨌든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딸을 지키려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에 막 모래도 있고 뭔가 있었나? 근데 딸이 안 보여. 딸이 어디 갔지? 근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손목을 물고 와. 그래서 내가 딸을 죽인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중간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살인범을 죽이려고 죽여야 된다. 근데 기억이 없어지니까 뭐 적어놓고 뭐 집을 가서 찾아보니까 집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들어가서 저걸 해야 되겠다.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뭐 하지 지금? 근데 방이 막 없어졌네 모든 게. 그리고 막 뭐 모래가 서걱서걱하네. 뭐가 있었나? 내가 죽였나 보다. 걔를 죽였나? 근데 딸이 연락이 안 되네. 어디 갔지? 근데 나 딸이 죽은 거야. 그래서 딸이 죽었나? 그리고 알고 봤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에 거의 한 10몇 페이지 정도 되는데 후루루 끝나요.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아니었어.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메멘토와 셔터 아일랜드가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기를 잡아야 된다고 사냥꾼을 잡아야 된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차가 지프가 아니고 제 차는 아반떼예요. 저는 경찰입니다. 여기서는 아반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차가 지프가 아니고 아반떼예요. 내 차는. 그리고 나는 경찰이에요. 그 연쇄살인마라고 했던 사람은. 그리고 당신이 딸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딸이 아니고 조무사 같은.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그 이제 저거 해주는 사람이고 마당에서 아이의 백골이 발견되죠. 3살 때 죽은 애 이름이 은이던데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연쇄살인범이라고 생각했던 애는 경찰이고 자기가 영화에서는 누나로 나오는데 동생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옛날에 마지막으로 25년 전에 살인을 했을 때 부부를 죽이고 그 부부의 아기도 같이 죽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묻어놨던
그리고는 망상이었던 건데 그거를 뒤늦게 알게 돼서 막 혼란스러운 독백을 하다가 소속이 뚝 끊기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쓰면 셔터 아일랜드잖아. 메멘토로 한참 가다가 셔터 아일랜드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조금 맥이 빠질 것 같으니 아니면 정말 잘하면 전대미의 영화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끝나면 너무 뭐야.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 뭐야 갑자기 후루룩. 근데 그 후루룩 끝나기 전 이제 갑자기 뭐가 없어졌다. 뭐 서걱서걱 모래가 있고 뭐 곡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는 야 이거 어떻게 끝내나? 이거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싶으면서 막 쭉 계속 딸려가요. 이거 진짜 얘를 죽일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후루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 뭐야? 뒤에 끝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뒤에 약간 부록같이 해설 비슷한 게 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있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좀 보완이 돼 있어서 뭐 그렇게 일단 소설은 돼 있고 책 재밌겠는데? 책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구성 자체는 재밌어요. 오히려 딱 몰고 가는 어떤 방향이 있긴 있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책에서는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설경구도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에 충실하기보다는 딸을 지켜야 하는 아빠의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맞춰서 연기를 했다고 하던데 원작에서는 세팅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영화에서는 자기 부인을 죽였는데 루비 목걸이 한 부인을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래서 걔하고 바람 피는 남자하고 같이 죽이면서 거기서 알게 되잖아요. 얘도 내 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는 죽이고 차 사고 난 건 똑같아요. 돌아와서 막 이제 애기도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픈 것 때문에 기억을 잃고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래서 애를 잘 키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연쇄살인마라는 세팅보다는 딸을 지키고 싶은 애틋한 그때는 사실 내 딸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니까 그냥 내 딸이구나라고 알고 계속 있는 연쇄살인마지만 한편으로 자기 딸을 끔찍하게 아끼는 아버지로 나오니까 기본적인 세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남자와 여자 부부를 죽여. 그리고 여자를 죽이는데 여자가 애걸 볼 거고 애원하거든요. 내 딸만은 죽이지 말아달라. 그때 얘가 약속해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게 뒤집어지지만 나는 내가 한 말은 지킨다. 그래서 그래 네 딸은 안 죽일게. 그리고 데려와서 키웠다. 라는 게 이제 나중에 망상이라고 밝혀지긴 하지만 쭉 계속 에피소드는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내가 데려다 키웠고 나중에 그 사실도 알려줘요 딸한테. 왜냐면 얘가 혈액형이 AB형이고 딸이 O형이야. 나올 수 없는 형이잖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 내가 널 입양한 거란다. 엄마는 어딨나요? 엄마는 죽었지. 엄마 아빠는 죽고 고아원 나서 내가 너를 입양했다. 그래가지고 얘가 막 울고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근데 같이 피부치로 지내니까 그러면서 딸에 대한 굉장한 애틋한 부정보다는 내가 살인을 끝낸 시점으로부터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입양해가 같이 살고 있는 딸 그러니까 살인이 끝난 시점부터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냥 그런 아이로서만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연쇄살인마의 사이코패스적인 냉랭함 사람들이 감정이 없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쭉 보존이 되면서 약간 이상미묘한 그런 감정으로 부녀 간의 그런 애틋한 감정이 아닌 희한한 감정으로 쭉 같이 지내고 있다가 어쨌든 얘를 연쇄살인마가 죽일 것 같으니까 얘는 살려야 된다. 대신에 쟤를 죽이자. 쟤 어떻게 죽이지? 나는 계속 이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긴 노트북으로 나오지만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를 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노트를 하다가 딸이 녹음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요. 답답해서. 그래서 그걸 계속 녹음해놓고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쟤를 죽이자. 어떻게 죽이지?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막 뭐 찾아가고 미행해가지고 알아내고 어떻게 죽일까를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뚝! 그리고 깨보니 내 요양해주는 도우미를 죽인 거고 나머지 망상이었고 뭐 요렇게 이제 끝나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경찰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건데. 그쵸. 경찰은 이제 강력반 형사인데 은퇴를 앞두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막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왜 이거 안 찾으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거는 뭐 팀이 꾸려져가지고 거기서 합수반에서 찾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담배가게에는 나오거든요.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얘가 죽였던 여기서는 김남길이 죽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도 본인이 설경구가 죽인 거야. 근데 그걸 찾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면서 내가 옛날에 죽였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찾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달수가 그러면서 그러면 발 뻗고 못 자겠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잣말 해요.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서 난 발 뻗고 잘 자. 그냥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경찰대 학생들이 와서 뒤늦게 우리가 찾아보니 그때는 공조 수사도 안 되고 뭐 했으니까 서해 관할만 다르면 다 각자 그냥 수사를 하고 뭐 어떤 것들은 내가 죽인 건데 간첩이 죽였다고 막 발표하고 막 그래가지고 엉망이었다 수사기관들이. 그렇게 그냥 지나갔었는데 경찰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보니 뭐 반경으로 이렇게 쭉 원을 그리면 뭐 요 동네로 집결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수상한 사람 발견한 거 없냐. 그리고 경찰대 학생들이 막 실습한다고 찾아와서 자기한테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 형사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형사가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담배가게 아저씨 있었고 꼭 찾아보고 싶다. 꼭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으려고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제 하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뭐 손수건을 갖다 주고 찾아보라 이런 거는 그런 세팅은 없고요. 그건 영화에서 나온 거고. 담배가게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달수가 이제 회상하는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영화상에서 그 아가씨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안 나오지 않나요? 근데 마지막에는 담배가게 아가씨가 김남길이 죽인 것으로 알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려니 하고 이제 오달수가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누가 죽였는지는 안 나오지 않나요? 전 궁금했거든. 그 아가씨는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원작에서는 설경구가 죽인 게 맞고. 설경구가 죽인 거. 저도 영화 볼 때는 저것도 설경구가 왜냐면 옛날이니까. 그게 연도가 있으니까. 나이상으로는 설경구가 죽인 게 맞을 텐데 오달수는 거기서 이것도 이놈이 죽인 거구나 하면서 끄집어내서 담배를 피다가 죽임을 당한 거. 그건 만들어진 설정이라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는 이제 영화에서 뭔가 그래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막 좀 시간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도대체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영화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머리를 짧게 친 깎고 주인공이 네. 탈출했다고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탈출을 했고 혼자 주사기 목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하려다가 내 딸이 위험하다라는 이게 주사기 이걸 하다가 어떤 기억이 돌아온 거지. 그래서 뭐 김남길이 내 딸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가 그걸 막으려고 탈출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얼핏 아닌데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는 걸로도 해석이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러면서 막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그거를 제대로 깔끔하게 설명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뒤에 그 장면 때문에 더 우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한 건지. 열어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저도 마지막에 그 장면은 그냥 이 영화 전부가 설경구의 환상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타임라인 상으로 병원에서 머리 깎고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잊고 다시 또 김남길을 잡으러 가는 한마디로 살인자의 제2막이 시작되는 뭐 두 가지 중에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놓은 게 아닌가. 더 가보면은 거기 자기 딸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붙여놓은 게 아니고 김남길 사진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나중에. 그럼 딸도 원래 없었나?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 애를 계속 지금 기억하고 있나? 원작에서는 제 기억에 김남길의 사진을 나중에 죽이려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했던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정확하게. 영화에서는 딱히 또 그 장면을 그렇게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막 흩어버리더라고 영화가 끝에쯤 가니까 싹 잘 정리된 듯 하다가 뒤에 막 흩어버리고 끝내버리는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총평을 잘 바꾼 건가 했던 게 그 뒷부분부터가 원작에서는 연쇄살인마를 죽여야 된다. 원조 연쇄살인마가 관망하고 있다가 이거 나타났네? 이 새끼 봐라.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정하고 죽이러 가려고 막 할 때까지 굉장해요. 쭉쭉쭉쭉 가. 그러다가 갑자기 툭 기억이 끊기고 나서 망상이었대요 하고 이제 끝나니까 허탈하기도 하면서 그런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영화는 그렇게 끝내면 안 되니까
그 뒤부터를 더 부연을 해가지고 막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꼰 거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책에서는 야 이렇게 가는구나 하다가 어이씨 다 망상이었어? 뭐 허탈하긴 한데 그래도 반전이네 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뒤에서 이제 뭐 정신병원도 갔다가 딸이 또 찾아와서 머리를 깎아주다가 갑자기 혼자 또 철길에서 또 있다가 뭐 이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지? 싸워서 죽이고 그러면 연쇄살인범은 어떻게 또 뭐 이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 설정도 없었겠네. 서교가 죽을 만한 놈만 내가 잡아 죽였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그렇진 없죠. 않아요. 그거는 그냥 영화의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래도 어쨌든 이상한 선악 구도로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영화에서 약간 감동적인 장면도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죽이는 거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저쪽 방에 건너가서 한참 맞다가 비계를 혼자 죽이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아버지가 개차반인 거는 똑같고 아버지를 죽일 때 다리는 뭐 여동생이 붙잡고 있고 뭐 팔은 엄마가 붙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졸라서 겨가 터져가지고 죽고 뭐 중간에 이제 뭐 겨를 뱉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원작에서 똑같이 차용한 건데 수녀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조금 갖다 덧붙인 거고 그건 정리가 되더라고. 누나한테 갔다 온 줄 알았는데 혼자 벤치에 김밥 네. 남겨놓고 간 게 한참 며칠 지나 있고 얘 혼자 가가지고 쇼한 거구나. 망상으로. 뭐 그런 게 딱딱 맞았더니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망상으로 딱 모든 게 달려가면 그냥 그런 것들이 김밥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딸도 다 아니었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쑥 정리가 되는 건데 그리고 조그만한 애기 시신도 나오고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심해져가지고 내 옆에서 도와주던 요양조무사가 내 딸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했다는 망상으로 정리가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서는 이제 딸은 실존하면서 망상도 일부 또 있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망상이었다 하면 나중에 걔가 그 책에 보면 뭐 선물 가져왔다. 그게 조무사를 죽인 거잖아 자기가. 그렇죠. 그럼 기억하고 있는 건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스킬밖에 없다가 되는 건데 네. 얘 나 내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었지? 뭐 이렇게 되면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생기는데 이건 근데 그걸 너무 편할 때마다 그냥 갖다 써. 네. 어떨 때는 굉장히 그래도 내가 스킬풀한 선배 살인자로서 더 나쁜 놈을 잡는다로 갔다가 기억을 잊어먹고 그걸 악당이 그걸 써먹어야 될 때는 또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가 다시 막 또 언제 기억이 다 돌아왔다는 게 나오냐면 내가 마지막 살인한 게 누군지를 모르다가 그게 내 아내였고 뭐 바람난 뭐 그래서 내 친딸이 아니고 이게 그땐 또 모든 기억이 다 돌아온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다 또 다시 뒤에 가면 또 일정 부분의 기억을 잊어먹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좀 덧붙인 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막 그걸 써먹은 게 아닌가. 설정이 조금 나이브한 게 있죠. 보통 반전 영화나 아니면 이런 기억 상실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랬었구나 하고 다시 찾아보면 뭔가 그 마지막에 이해하게 된 규칙으로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렇게 아다리 말고 뭐 있나? 와꾸. 이렇게 앞뒤가 맞는다. 앞뒤가 맞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영화는 다시 뒤돌려서 본다고 해도 안 맞잖아요. 그냥 나이브하게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 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따라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들 지적 안 하는 게 살인마가 살인마를 마주쳤는데 그냥 아무런 단서 없이 서로 살인마한 걸 눈치채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이게 추격자의 4885 같은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사실 납득이 안 되면 뒤에 이야기가 하기 힘든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그 장면에서 저놈은 살인마다. 저놈도 나를 알아봤겠지. 뭐 이러고 가는데 알아봤겠지. 그래요. 그냥 이 톤이구나. 그냥 그렇게 저는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뭐 그렇다면. 너무 하얗고 깨끗한 차에 문이 열렸는데 막 피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넣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작에서는 사냥용 차예요. 그래서 개조해가지고 안개등도 위에다가 3개나 더 달고 늘상 피가 떨어지면 저거는 사냥품을 뒤에다가 실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막 그게 사냥 저기가 아니었다고 제보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할 때도 약간 뭐 납득이 되는 약간 그런 세팅인데 지금은 아예 소나타로 설정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처음부터 또 경찰이고 막 이러니까 그 설정은 덧붙여진 건데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어쨌든 대부분을 그렇게 끌고 간 것처럼 이해를 해보자면 악당이 실제 했다는 거 아니야. 이 그렇죠. 영화에선. 네. 근데 그럼 그 실제한 악당이 너무 허술해. 예. 조금 허술하죠. 그게 좀 또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약간 뜨악한 장면이었는데 뚜껑 열 때 있잖아요. 머리 뚜껑 열 때. 머리 뚜껑도 있지. 아, 이렇게 잘 못 보겠던데. 이 그 뚜껑은 뭐고,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되게 짧게 싹 지나가는데, 아직 뭐 상처가 덜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게 아니고, 그 두개골이 함몰돼가지고, 두개골을 이렇게 씌운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두개골 뼈가, 뼈가 움푹 파여 있고, 그 그렇죠. 부분을 이렇게 메꿔 놓은 거예요? 네, 그걸 메꿔 놓은 거죠. 가발. 나는 얼핏 잔에서 자세히 못 보겠던데, 아직 피가 막 있고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다리미를 맞아서 네. 두개골 뼈가 함몰이 됐고, 그걸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 뼈를 드러냈겠죠.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뼈가 없으니까 이렇게 폭 들어가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깎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이제 부분 가발을 했을 텐데, 아마 그 설정인 것 같고. 마지막에 녹음한 거 막 들려주고 딸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 나 그 남자랑 같이 안 살 거다. 아빠랑 살 거다. 아빠랑 살 거다? 저거 망상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무슨 딸이 물 치고 아빠랑 살 거다고 저거 망상인가? 그 말 들을 때쯤이면 그 생각했거든요. 저거 망상인가 보다. 딸이 저렇게 말할 리가 없을 텐데.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자기가 이 말만 진실이다 하면서 자기한테 이제 막 죽여가면서 하는 녹음한 걸 딸이 다시 듣잖아. 내 딸을 지금 지키러 가야 되고 걔는 살인마고 뭐 나는 연쇄 살인마에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노인이고 뭐 그때 약간 부정이 느껴져서 약간 그런 게 감동이 오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딸이 자기의 정말 진짜 모습을 보고 막 도망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는 딸한테,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의 딸이 아니다. 라고 한 대사 같은 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걸 더 가져가려고 했었으면, 만약에 기억을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조금만 줄여놨어도, 그 미스테리만 좀 뺐어도, 오히려 좀 통쾌하게 영화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기억부터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먼 기억은 기억이 나고, 미래 기억이라 그러는데, 내가 5분 뒤에 뭐 해야지? 라고 해놓은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건데, 미치겠다. 계속해서 가까운 기억부터 없어져 가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조금씩 더 망각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요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떨어지면서 연쇄살인범을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지는 뭐 이런 게 느껴지니까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다가 퍽 끊기고 다 망상.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여서 비교적 이해하거나 따라가기가 쉽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끝내면 너무 허무하거나 너무 좀 기시감이 있으니 좀 이거를 나름대로 그 부정을 집어넣고 뭐 이래서 한번 좀 바꿔보자라고 한 거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멀리 있는 기억이 나중까지 그래도 지속된다는 걸 조금만 좀 바꿔서 그러면 기억을 점점 잃으면서 과거 기억이 그럼 선명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나머지가 다 하얗게 사라지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게 이 영화 설정이라면 내 딸이 아니지만 내가 데려오고 키우기로 했고 그것보다 더 먼 걸로 가면 나는 연쇄살인마였고 그래서 내 아내를 죽였고 뭐 요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좀 잡고 갔어도 감동적이지 않았을까. 결국 남은 거라고는 내가 키운 애가 내 딸이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나는 그냥 연쇄살인마였다는 거. 그러면서 결국 더 멀리 가면 첫 살인한 기억만 남고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래도 뭐 딸도 구하고 악당도 잡았을 테니까 그렇게 조금만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뭐 베가노니 얘기처럼 했으면 훨씬 더 정교한 영화가 돼서 메멘토 같은 한국 수작이 나오지 않았을까 기대는 되는 반면 근데 그런 세팅을 하기에는 적합한 병명을 못 찾아낸 게 아닌가. 알츠하이머고 그냥 뇌가 어떻게 돼서 기억이 뜨문뜨문 떠오르는 요 정도 그냥 설정을 해놓고 오히려 나머지는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한국 관객들이 몰입하기 편하게 부정이라는 요소와 그다음에 적절한 유머와 약간 기대하는 액션들을 버무린 한 그 정도 수준의 영화가 아닌가 싶고 저는 이 영화의 또 장점을 찾아보자면 촬영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묘한 지점은 보통 촬영이 인상 깊으면 미술도 인상 깊기 마련인데 미술은 또 뜨악하더라고. 그래요? 미술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일단 기사들이 촬영부터 많이 얘기하면
차가 전복되는 장면이라든가 라우드 댄 밤즈 아니에요? 흔히 쓰는 장면이잖아요. 네. 뭐 기대한 만큼 나왔는데 기대한 그만큼 확실하게 잘 구현이 됐고 잘 나왔던 달려가다가 차가 확 뒤집어지는 게 확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리들리 스콧이 생각나는 이 계속 스모그 머신 깔아주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계. 전반적으로 어두워서 되게 좋았어요. 아. 스릴러 영화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둡게 눌러주면서 안에서 보여줄 건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돼서 좋았던 반면 미술을 제가 얘기한다는 게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언급이 되겠지만 설경구가 너무 트렌디해. 트렌디하다는 건 뭐야? 입고 있는 잠바는 지금 유행하는 것들 다 걸치고 있어요. 바버 자켓이라든가 갤로퍼도 뭐 리스토어한 이쁜 네. 요즘에 한창 힙한 옛날 갤로퍼 원형을 갖고 와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 리스토어한 게 뭐 유행하는 뭔가 있다면서요. 네. 그 갤로퍼 차인 것 같고. 취향 좋은 거지. 그럴 수 없는 살인마잖아. 신발 왜 알츠하이머 걸리기 전에 힙했을 수 그럼. 있잖아. 아니 그게 알츠하이머 걸리기 전에 유행했던 옷이 아니라 지금 2016년 17년에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서련이 좋아할 민감해가지고 사다 줬을 수 있잖아. 근데 막상 서련은 그렇게 안 입어. 그 자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신발도 요즘 한창 유행하는 스탠 스미스. 신발은 좀 요즘 유행하는. 그래가지고 거긴 아니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설경구는 패션 리더인가? 미술팀이 열심히 했겠지. 오히려 나는 거기서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왜냐하면 리얼리즘 아니야. 약간 붕 뜬 영화로 시작해버려서 네. 전 그 괜찮았어요. 오다이스와 설경구가 항상 만나는 파라솔 있잖아요. 슈퍼합. 거기서 맥주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하잖아. 난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때 입고 있는 파라솔 성애자. 앞치마랑 반바지가 이상하게 붙어있는 것 같은 그옷 있잖아요. 그치. 그것도 되게 예뻐. 예뻐도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반적인 설정 자체가 뭐야 패션 리더 살인마야. 트렌드 세터 저는 살인마.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네. 왜 그랬을까 싶은데, 갤로퍼에서, 나중에 누굽니까, 여배우, 문화센터에서 만난 여배우랑 같이 이렇게 막 갈 때, 크롬하던데? 그죠? 좀 티나죠. 저거 무슨 옛날 마치, 20, 30년대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걸 왜 굳이 크로마를 했을까? 계절 때문에 그랬겠죠? 그랬겠죠. 뭐, 추가 촬영을 했는데 안 맞아서 그랬겠죠? 저는 그럴 앞에 수도 보고 있고. 잘 가길래 되게 좋던데. 옆에 괜히 앉아다보고 앞에 딱 네. 보면서 가길래. 그게 조금 티났어요. 너무 티가 나가지고, 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야, 저거 크롬마를 저렇게 왜 굳이? 아마 하늘 색깔이나 그런 게 안 맞아서 이렇게 돌리다 보니 그런 말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부분만 저는 조금 눈에 확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잘 을씨년스럽고. 그 설정도 좋았어요. 뭐냐면 악당이 설경구랑 너무 다르잖아. 네. 얘가 좀 감정이 없는 애인 거잖아요. 지금 약간 사이코패스인데. 근데 얘가 그냥 사이코패스면 왜 하필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연쇄살인마가 눈앞에 딱 나타났으니 자기 죄를 딱 얹기 좋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너 어차피 기억을 못 하잖아. 기억 못 하는 애를 어떻게 처벌해? 그래서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딱 안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악당이면 정말 너무나 마침맞게 내 눈앞에 나타난 나의 은인이잖아. 이 설경구라는 존재가. 근데 그걸 그냥 너무 스리슬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놀리고, 네 눈앞에서 때려 죽이겠다 이러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자기 인생을 지금 딱 숨겨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최고의 상대가 나타난 건데, 그걸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그게 조금. 그 장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노트북을 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김남길 입장에서는 거기에 써놓는 대로 자기의 모든 죄가 이 사람한테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심지어 그 사람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처벌도 안 받을 거고. 그 장치가 굉장히 좋고 중요한 장치인데 한번 쓱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다음에 주요한 장치로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이해가 있는 김프로님이 이상한 그래요. 굉장히 이상하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옛날에 이제 정남규 씨라고 자살한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네네, 누군지 알아요. 굉장한 라이벌 의식을 이영철한테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남규가 결국에는 정남규가 자살했다고 제가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일보를. 교도소에서는 자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자살했느냐. 자기 좀 빨리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판사한테 탄원서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해할 때 느끼는 희열이 너무 커서
그 중독을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으니 자기를 제발 좀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계속해서 썼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이제 사형 금지 국가 됐으니까 네.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나도 넣어놨는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이제 끊은 거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묘한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프로파일러나 뭐 이런 이제 조사했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죄인이고 뭔가 이게 내가 다 걸릴까봐 빨리 딴 사람한테 완전범죄를 해놓고 나는 이제 안전해져야지 라는 스탠스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찾고 사람들이 나를 잡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로 계속해서 하는 걸 뻐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 내 걸 얹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얘한테 다 얹어가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를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두 사람이 그래 네가 더 내가 더 약간 요런 마음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면 전 그 설정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게 재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력도 딸리고 할 테니까 막 운동하잖아 얘가. 영화 톤에 전혀 생뚱맞게 코믹하게 마지막에 뭐 한 칼 보여줄 줄 알았어. 설경구가 악력으로 막. 그냥 올드 스쿨 뭐 스킬이 있을 줄 알았지 나는. 근데 뭐 그냥 노인이라서 그냥 후달리는 거잖아 체력이. 그냥 약간 그런 게 좀 더 살았으면 오히려 그랬을 수도 근데 있겠다. 저는 오히려 노인인데 한 칼이 안 나와서 좋기는 했거든요. 그냥 리얼리티상 17년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게 갑자기 나오면 이상하니까 막 운동은 하지만 어떻게 안 되는 건 좋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회춘하는 거 싸우면서 회춘하더라고. 그러니까 싸움 장면도 너무 긴데 길지. 싸움 장면이 저렇게까지 길 필요가 있나 싶은데 막 갑자기 싸우면서 헐크로 막 변하면서 회춘을 해가지고 막 뒤집어 치고 막 하는데 저렇게까지 저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조금. 내가 그래서 거기서 뭔가 어떤 기술이 나올 줄 알았지. 근데 힘으로 하더라, 힘으로. 그 악당이 자꾸 천천히 걸어가주면서 봐주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설명충 있고. 굳이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만 좀 설명하고. 자꾸 봐줘. 야, 이게 우리나라에 약간 스릴러들 많이 보면서 생긴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차로 가서 빵 박잖아요. 그때 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소나타가 차 트렁크에 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얘가 범인이다 직감하게 되면 바로 그 차잖아요. 똑같이 지금 뒤에서 자기 집 차로 이렇게 꽝 박은 거잖아. 난 딸이 거기로 도망갔을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잡으려고 김남기를 잡으려고 설경을 꽝 쳤을 때 트렁크가 딱 열 때 트렁크 안쪽부터 내가 봤거든. 딸이 거기 있을까봐. 혹시나 그래서 뭐가 이렇게 다 엉켜버리나? 그래서 딸도 자기가 죽였고 얘도 죽였고 뭐 이렇게 되려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딸은 거기 있지는 않더라고. 너무 많이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갔습니다. 참,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각본 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몇 년 후 딱 가는 거야. 큰일이다. 그때 어이없었던 거는 김남길이 거의 저 정도 박았으면 저렇게 죽나 했는데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 게 더 뜨악했는데. 그래, 근데 그때 죽었어 봐. 그럼 더 허무하지. 죽었어. 엄청 허무하지. 죽은 것처럼 누운 것도 한번 잡아줘요 또. 그럴 바에야 원작대로 끝나는 게. 그러게.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오달수가 이제 성냥으로 막 불 켜려고 할 때 나는 당연히 저 뒤에 김남길이 보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불이 딱 켜서 김남길 나오니까 극장이 전부 다 그치. 놀라긴 하대요. 엄청 그렇지. 놀라더라. 근데 그 앞이 너무 길었어. 그 조명을 그렇게 새까맣게 칠 때는 한 가지 목표밖에 없거든요. 밝힐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성냥도 계속 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새까맣게 까맣게 안 만들질 않아요. 그 순간 내가 영화 속 설경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웃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 나는 그거 보고 웃었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잖아. 보고 나가 했는데 옆 사람들은 깜짝 놀라. 내가 저 설경구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란 장면이 그 접촉사고 날 때. 와, 그때는 진짜 움찔하고 놀랐어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사고 날 그렇게 녹음기 줬다가 빵 박았을 때. 맞아요. 야, 그때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네. 맞아. 으악! 하고 놀랐는데. 거기다 안개도 껴있고 뭐 이런. 네,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거기서 피 뚝뚝 떨어질 때부터 긴장을 너무 한 거야, 나는. 그렇죠. 어떡하지? 근데 이 영화 미덕이 그런 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잔인한 걸 보여주는 걸 길게 보여주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막 그런 걸로 끌어올리지 않는 거.
뭐 하다못해 뭐 도망가다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손톱이 빠지고 피해자가 막 피가 막 상처 입고 막 넘어져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걸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그게 된다는 걸. 아마 그런 감독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표현한다면 설경구한테서 많이 찾아낸 게 아닌가. 설경구가 그렇죠. 이제 뭐 원작에 비해서도 나름 구성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도 설경구 연기로 꽤 많이 커버를 했기 사실. 때문에 많은 부분. 그게 뭐 지금 곱씹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아쉬운 것들이 드러나는 굳이 거죠. 찾아내려고 하니까. 그치. 근데 따라갈 때는 그냥 설득 당하는 연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김남기 연기도 좀 괜찮았거든요. 네. 사실 원맨쇼로 한 거잖아. 네.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면서. 거의 뭐. 네. 기억이 갑자기 사라질 때와 돌아왔을 때 표정 자체도 다르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구나. 이 상황이구나. 만약에 이게 배우의 연기로 표현이 안 됐다 그러면 저 혼돈의 가오스였겠지. 저 혼자 뭐 하는 거야? 막 이랬겠지. 그리고 김남길 리액션도 좋았던 네. 게 뭐야 까먹은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황망해하잖아. 대사 없이 그걸 그냥 표현해내잖아요. 뭐 그런 배우들의 연기에서 많은 부분 자신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장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요 장면들이 원작에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오줌을 싼다든지. 뭐 근데 그런 장면들이 사용된 장소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각색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인트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둘이 맞닥뜨려서 싸울 때 이제 바지에 오줌을 싸는데 그게 아니고 망상인 거를 알 때 오줌을 막 싸고 있으니까 이제 수색하세요. 그래서 막 수색을 했더니 막 이제 백골이 나오고 막 이제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원작에서는 되게 나름대로 중요한 포인트에 기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인상적이었으니까 쓰기는 썼을 텐데 그 이제 오줌 싸고 하는 장면은 사실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살짝 심파를 얹은 거지. 왜냐면 딸을 있는데 가르쳐 주고 나서 막 이렇게 하니까 딸이 보기에 아빠가 완전히 그냥 치매로 갔구나 그냥 뭐 이런 걸 더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구타 유발자랑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 다루고 있는 폭력의 수위나 표현할 수 있었던 폭력의 수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두 영화의 큰 차이점은 살인자의 기억법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계획한 바를 달성한 영화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뭔가 훨씬 더 구타 유발자일 때는 정말 관객 아니면 흥행 수위를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한 영화였다면 충분히 관객한테 볼거리를 전달해주고 성취하고자 하는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수위 조절이 자기 스스로 잘 된 게 아닌가. 작품 완성도는 뭐 별개의 얘기겠습니다만은 원작이랑 크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오달수라는 캐릭터가 원래 없다면서요. 책에서는 재밌게 맨날 만나가지고 감성을 할 수 있고 없다고. 굳이 넣은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그렇게 풀어주는 캐릭터가 없었으면 이 영화는 구타여발자 같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쉴 틈 없이 뭔가 심장이 쪼여오는 그런 영화가 될 법했는데 책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굳이 오달수라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던 거. 그 다음에 부정애라는 키워드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키워드를 굳이 넣었던 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감독이 분명히 의도한 바고 그게 먹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독이 좀 좋게 표현하면 노련해진 게 아닌가. 그럼요. 충분히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작에서는 글로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끽하면서 지나가는데 네. 이걸 영화로 표현하면 또 다른 문제가 그렇죠. 되니까 얘기한 대로 볼거리 또 중간중간 쉬어갈 거리 이런 걸 충분히 잘 넣고 지나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막판에 병역점을 지나가면서 여러 번 더 꽈가지고 이게 보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갸우뚱했던 그 부분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싹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네. 영화라는 매체가 진짜 강렬하잖아요. 진짜 큰 화면에 내가 깜깜한데 딱 들어가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거니까 눈을 돌려도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네. 사실 수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나마 감독이 마음에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못 느끼는 연쇄살인마가 또 다른 후발 연쇄살인마를 만나가지고 막, 그리고 원작에서처럼 막, 영유아의 백골 막 나오고 이래서 봐.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납득이 됐을까? 이거는 이제 약간, 김영하 작가의 책은 저는 안 읽어봤는데, 뭐, 문학, 뭐 이런 데 빗대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요. 네, 니체 막 계속 나오고. 네. 자기 회고록 쓰면서 막, 뭐 이런 식으로, 이 연쇄살인마가 글 쓰는 이가 돼서 뭔가를 쓴 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락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게 얘 정신 상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가 남긴 회고록, 내가 읽는 느낌? 뭐 아마 이런 식으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막판에는 그게 탁 깨지면서 뭐 근데 영화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새로 완전히 달라진 원작에서보다 완전히 달라진 설정을 넣었음에도 그 정도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이 정도 재미를 느끼게 해준 건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약간 그래도 좀 휴머니즘이 남아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동의합니다. 네. 그래? 그지? 그렇게까지 잔혹하지 않고 너무 서늘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뭐 이 영화의 장점이 아닌가? 저도 이런 원작을 만나면 욕심이 날 것 같은데 그 욕심과 표현 가능한 수위 그다음에 영화에 대한 매체들이 적정 수준에서 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나 싶은 게 이게 여러 가지 회상들과 구성이 왔다 갔다 하는 책인데 책이라는 매체는 시간을 두고 내가 이해를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을 더 두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갈 수도 있는데 정해진 타임라인을 가지고 쭉 달려가야 되는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이거를 영화로 구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원작에 대한 리스펙트가 너무 강해서 손대지 않고 가겠다. 네가 알아듣든 말든 가겠다라는 선택이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완전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아예 내 얘기를 하겠다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한 것과 이해시키고자 하는 관객층을 설정해서 거기에 맞게 풀어낸 영화가 지금의 상태인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본인이 목표로 하고 이루고자 했던 거를 충실히 구현한 게 이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 노련함이 갖춰져 있는 감독을 언제 이렇게 자기 안의 균형 감각이잖아요. 철저한 자기 객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작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영화는 어떻게 될까 기대하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치면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해요. 그렇죠. 원작이 있었고 이 빡센 걸 어떻게 찍을 건데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마틴 스콜세지니까. 이거 봐라 짱인데 이렇게 한 영화도 있긴 했으니 그게 좀 이제 아쉬운 것도 있는 거죠. 네. 비교하는 잣대가 뭐냐에 따라서 아니 뭐 대부로 갖다 대고 그냥 책대로 해 임마. 자, 그래서 살인자의 기억법 책으로 보통 나와 있는 원작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엄두를 내기 힘든 책들이 있는데 15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영화를 보고 괜찮았다 싶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망각이었다라는 걸 제가 스포일러 같이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읽는 맛이 있고 나름의 독백에게 주는 뭐 이런 또 문학 작품으로서의 또 쾌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다른 개봉 영화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